인류 사회는 크게 나누어 보면 산업시대 이후로부터 뭘로 나누어졌느냐면 공산주의와 그 자본주의. 그러니까 또 공산주의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이런 식으로 해서 크게 그 양분되어 왔었다고 한다면 이것이 2차 대전이 끝나면서는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요게 이제 자본주의가 자유주의가 됐고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된 이런 이제 개념으로 우리가 대별을 해서 냉전 시대라고 그러죠. 그런 냉전 시대가 왔는데 이것은 하나가 아니고 둘로 나뉘었다라는 거거든요. 둘로 나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면 필연적으로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것이 어떤 경우에는 이 갈등을 극복할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민주화 공산이라고 하는 이런 이념을 넘는 차원이 높은 어떤 이념 체계가 들었으면 그 이념 체계로 하나가 돼서 민주와 공산이 같이 상승하는 거죠. 근데 그런 개념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두 개념은 시간이 갈수록 서로가 이제 무엇이 되냐면 지식이 논리를 낳고 논리가 상식을 이루듯이 이러한 그 기존에 우리가 이념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것들도 자본주의 이념, 공산주의 이념, 그 다음에 공산주의 이념에 따른 상식, 자본주의 이념에 따른 상식, 이것을 가지고 각각의 그 주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분열이 되고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이러한 현상들이 2차 대전을 이후로 이제 무슨 일들이 일어났느냐면 경제라고 하는 요런 이제 어떤 개념 하에서 자본주의는 사회주의적 시스템 중에 이제 이 자본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공산주의는 그 사회주의에서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그 근본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본주의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어떤 요소들을 받아들여서 이제 개선을 해 나가는 이런 측면에서 경제적으로는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가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서로 보완해 나가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90년대 들어서 소련이 공산주의의 태두인 소련이 이제 무너지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면 이제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그 경쟁에서 자본주의가 승리한 것처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고 소련의 뒤를 이은 이제 중국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양상의 갈등 관계가 이제 빚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라고 하는 부분들이 뒤로 빠지면서 뭐가 된 거냐면 통제, 국가 주도의 자본주의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이제 중국에서 표방하는 정치 체계와 경제 체계는 다를 수 있다. 정치는 우리가 공산주의 체제로 하지만 경제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인류 사회의 모범이 되는 이런 체제들을 우리가 구축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개념으로 가지고 갔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이제 그 자본주의 시스템이 유럽에서 그 미국을 거쳐서 이제 계속 성장해 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자본주의가 필연적으로 안을 수밖에 없는 빈부격차 문제, 그 다음에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이제 처리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된 상황을 겪게 되고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못 사는 나라들에서 밀려드는 난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
그리고 아직도 가난과 빈곤에 시달리면서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나라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그 오래된 수건을 가지고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 나갔지만 아직도 그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본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입증할 수가 없는 이런 상태에 이른 거예요. 소련이 무너지면서 자본주의 체제가 우월한 것 같았지만 그것이 중국의 성장으로 인해서 퇴색되고, 또 하나는 기아와 난민이라고 하는 인류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과연 그 시스템으로 이것이 가능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의문을 가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부터 싹 튼 것이 뭐냐면 자유와 독재 문제가 이제 그 안에 내재되어 있었던 거예요. 어떤 것이든 국가가 중심이 돼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되고,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는 국가 주도로 나가야 된다. 아니면 어떤 이 단체 중심으로 나가야 된다. 어떤 그 힘의 논리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은 독재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개인의 그 자유로운 결정에 의해서, 그리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뤄내야 된다. 그리고 어떤 국가적 아젠다, 인류사적 아젠다의 어려운 문제들은 인류사회의 여러 가지 중의를 모아서 요 해결점을 찾아서 거기서 나오는 핵심 아젠다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선진국, 중진국, 후진국에서 각각의 역할을 잡아서 이렇게 해나가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 국가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 다음에 어떤 사회단체라든지 기업 조직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런 방식으로 해나간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자유체제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면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라고 하는 개념은 선거나 투표라든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사회주의, 민주주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회민주주의.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 아니면 공산민주주의. 그러니까 민에 의해서 어떤 대의기구가 형성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민주주의로 이해한다고 그런다면, 그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류 사회는 전부 민주주의 국가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민주주의냐 이런 개념으로는 이제 구분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에 그것이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라고 하는 논쟁이 서로 간의 특성들을 받아들이면서 희석됐듯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개념도 독재냐 민주냐라고 하는 개념으로는 이제 설명이 안 되는 단계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로 해야 되느냐면 독재와 자유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독재는 뭐라 할 것이냐, 자유는 뭐라 할 것이냐, 명확하게 정의가 필요한 것이죠. 독재는 힘에 의해서 힘의 논리로 가고자 하는 것, 이걸 독재라고 그러고, 자유는 개인의 자유로운 생각과 어떤 결정 시스템을 통해서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가는 것, 이걸 자유로 보자고요. 이렇게 풀면은 이제 인류사의 모습들이 다 보일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부분적 차이는 있어도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국가가 자유체제에서 독재체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민생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기업이라든지 정부라든지 종교단체라든지 이 시스템을 이루는 3대 축들은 전부 거대한 이 자본력과 인력과 힘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 시스템에 의한 결정을 하고 국민들 보고는 따르라 하기 때문에 이게 독재인 거예요. 그러면 독재는 또 어떻게 나눌 수가 있느냐? 과거에는
행정부에 의한 독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에 의해서 이런 독단적인 결정을 가져오게 되고, 이 독단적인 결정에 의해서 다른 조직이라든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런 독재 체제만 신경을 쓰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약을 가하는 이런 시스템들은 많이 도입이 되어 왔는데, 지금은 의회 독재라는 게 다시 불거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의회 독재라는 것은 그렇게 낯선 개념은 아니에요.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였었느냐면 일당 독재였거든요. 일당 독재. 이 당이 여러 당이 있다고 표방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산당이라고 하는 이 공산당 일당 체제에 의해서 모든 힘들을 이루고 있는, 그리고 그거는 지금도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일당 독재 체제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공산국가에서는 일반화돼서 나타났지만, 구소련이 망하면서부터 이 개념들이 이제 우리들 뇌리라든지 우리 사회에 빈번하게 등장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그 개념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 있게 아니면 심각하게 보지를 않았어요. 근데 요즘 우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이 뭐냐면 일당 독재의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수당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 절대적 힘을 가지고 그 힘으로 대화와 타협과 소통이라고 하는 이런 민주주의, 자유주의, 이 근간을 무너뜨리면서 힘으로 끌고 가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 현실을, 그러면 이게 국민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진 거냐, 아니면 선거가 부정하게 이루어져서 부정선거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이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것이 이 대한민국에 있는 또 하나의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지금 부정선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정선거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부정선거를 없다라고만 할 일이 아니고, 부정선거라고 하는 부분들에 주장하는 부분들을 전부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국민들이 그것을 우리 지금 그게 의심스럽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우리가 가려봐야 되겠다. 이것은 법제도 이전에 국민들의 뜻이 그렇다고 한다면, 법에 의해서 이게 제약돼 있다라고 한다면 법으로 이것을 새로 제정해서 이것을 푸는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데까지 좌파 그룹에서 계속 해왔던 거예요. 니네 지금 이렇게 해서 못 살고 소외된 계층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약을 가해서, 아니면 여기에서 좀 더 무언가를 적극적인 행위를 하게끔 하는 이러한 것들을 법 제도를 계속 만들어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보완해 나갔던 거란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은 그런 대화와 타협과 이런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선택이 3분의 2를 넘게 우리를 선택해 주었고, 그리고 그 선택한 것에 문제가 없고, 또 이 3분의 2를 점하는 이런 거대 당이 결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국민들이 3분의 2 이상이 계속 찬성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일방적 견해라 할 수가 없어요. 국민의 합의된 결과라는 거죠. 근데 이건 부정을 통해서 다수당이 3분의 2를 점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한민국 사회가 정말로 바르게 잘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부분이 지금 우리 사회를 이렇게 혼란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있는 근본적 요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자유나 독재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말로는 하지만 그 말 속에 함의된 그 내용들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역할 그리고 책임 이게 뭔지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돌아봐야 될 때가 됐단 말이에요. 내가 내 역할과 내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어서 오늘날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건 아닐까? 혹시라도 그런 내가 요인을 주고 있다면 내가 지금 방치하고 있는 내 역할과 책임은 무엇일까? 의무는 무엇일까? 이것을 찾는 노력을 해야 되는 아주 중차대한 시기라고 보는 거죠.